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 은성그룹의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그 왕국의 지배자 강태주는 막 끝난 긴급 이사회의 여파로 굳어진 어깨를 풀며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섰다. 하해질 역의 서울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보석상자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또 다른 정복해야 할 전장으로 비칠 뿐이었다. 오늘 그는 새로운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내부 다툼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의 오랜 라이벌이자 회사의 부회장인 최진석의 교묘한 방해 공작을 분쇄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승리의 단맛은 잠시였고 이내 짙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것은 끝없는 긴장과 고독의 연속이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주변의 모든 얼굴은 저마다의 욕망을 숨긴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집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오직 한 곳, 그의 유일한 안식처.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단 한 사람 고유진, 그의 아내. 3년 전 태준이 지방의 한 사회 공헌 활동 현장에서 유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마치 다른 세상의 존재를 만난 것 같았다. 서울의 화려하고 계산적인 여자들과는 달리 그녀에게서는 흙과 프리페 냄새가 났다. 꾸밈없는 미소와 조용하지만 깊은 눈빛은 상처와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을 단번에 무장해제시켰다. 모두가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은성그룹의 총수가 시골의 이름 없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하지만 태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성으로 데려와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 맹세했다.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가장 연약하고 아름다운 꽃이었다. 강남의 부촌에 위치한 그들의 저택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건축물이었지만 집안 곳곳에는 유진의 손길이 닿아 따스함이 묻어났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는 그녀가 직접 짠 러그가 깔려 있었고 모던한 가구들 사이에는 그녀가 시골집에서 가져온 작은 야생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태주는 자신을 감싸는 은은한 약초향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 그를 위해 매일 밤 준비해두는 약차의 향기였다.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주방에서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소박한 면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아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재킷을 받아들고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섬세했다. 오늘도 힘드셨죠? 저녁 준비해뒀어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잠시 그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이 순간만큼은 그는 냉혹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아내에게 위로받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식탁에는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다. 모두 유진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다. 자극적인 외식에 길들여진 태준의 입맛을 고려해 늘 담백하고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는 그녀였다. 최 부회장이 또 성가시게 하더군요.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이번에도 내가 이겼으니까. 태주는 무심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는 유진이 회사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저 자신의 승리를 알리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한 말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며 그의 빈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최 부회장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파문이 스쳐 지나간 것을 태주는 알아채지 못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태주는 하루의 피로를 잊고 유진의 존재가 주는 평화로움에 흠뻑 젖어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가 싸우는 이유였다. 유진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잡고 있던 그의 손을 조용히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자개장으로 다가가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다시 그에게 돌아왔다. 태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그녀는 티크 원목으로 만들어진 낮은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아주 귀한 물건을 다루는 듯한, 혹은 아주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이게 뭐야?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기념일도 아닌데 혹시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한 걸까?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다.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평범한 서류 봉투였다.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떨쳐내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잘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펼쳐보는 순간 태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종이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의 이름과 고유진의 이름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조항 등 모든 것이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아내의 서명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녀의 단정한 필체로 고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태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종이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악몽이 아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장난이야, 유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애써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고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말해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시킨 거야? 최진석인가? 그 자식이 당신을 협박했어.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들끓었다. 그의 적들이 가장 연약한 아내를 공격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진석에게 달려가 그의 턱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아니에요. 마침내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이건 제 뜻이에요. 당신 뜻이라고 태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는데, 일이 바빠서 소홀했던 거라면 내가 사과할게. 앞으로는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제발, 이런 장난은 그만둬.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강태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제 문제예요. 당신 문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명해봐. 유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란 말이야. 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입을 닫아버렸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왜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수만 번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행복하기만 했던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관계에 대체 무슨 균열이 있었단 말인가?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면 난 절대 이 서류에 사인 못해. 태주는 이혼 서류를 구겨쥐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아는 유진은 마음이 약하고 여린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면 그녀도 결국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유진은 그가 알던 유진이 아니었다. 서명해 주셔야 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소송을 통해서라도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소송.
그 단어가 태준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고유진이라는 여자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늘 그의 뒤에 숨어있던 여자가 은성그룹의 총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낯설었다. 지난 3년간 매일 밤 자신의 곁에서 잠들었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결심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제발, 왜 이러는지 이유만이라도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이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엷은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주세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태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그의 세상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그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2층의 침실로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태준은 손에 쥔 구겨진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 위로 뜨거운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그날 밤 거대한 저택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태준은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왜?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이 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던 그의 아내 고유진. 그녀는 대체 어떤 폭풍을 그에게 남기고 떠나려는 것일까?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고유진은 거대한 저택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텅 빈 거실, 어젯밤 강태준이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소파, 그리고 두 사람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공간을 애써 외면했다. 미리 불러둔 택시에 몸을 싣자 화려한 저택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서울의 새벽은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유진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쉼없이 스쳐 지나가는 회색빛 건물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역이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역사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떠나고 돌아오는 사람들로 붐볐다. 유진은 익숙하게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 자산 지산이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녀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기차가 서울의 경계를 벗어나자 창밖의 풍경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빽빽한 아파트 숲과 마천루는 사라지고 푸른 논과 밭, 그리고 나지막한 산들이 나타났다. 유진은 그제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옥죄던 코르셋을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서울에서의 고유진은 강태준의 아내 은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세상 물정 모르는 연약한 여자로 여겨졌다. 태준조차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가면일 뿐이었다. 몇 시간을 달려 기차는 작은 간이역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 다시 낡은 시골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들어가야 비로소 자산마을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짙은 흙냄새와 풀향기가 그녀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쾌함이었다. 마을 입구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른 아침부터 밭일을 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유진이 아니여 서울 사모님 오셨네. 한 아주머니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에게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반가움 이상의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서울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유진이었다.
마을의 대소사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해결사이자 모두가 의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김 이장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유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김 이장은 자산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채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었다. 자네가 없으니 마을에 해결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 어서 오게.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김 이장의 말에 유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저택 침실에서 눈을 뜬 강태주는 옆자리의 싸늘한 냉기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유진이 없었다. 그녀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는 낯설고 거대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옷장에는 그녀가 평소 입던 소박한 옷까지 몇 벌이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가 선물했던 값비싼 보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몸만 쏙 빠져나갔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젯밤 그녀가 남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독처럼 그의 온몸에 퍼져나갔다.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그를 향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리가 없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기지 못해 거칠고 위태로웠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사람을 풀어서 내 아내 고유진 씨의 행방을 찾아. 그리고 그녀의 과거 가족 친구 자산마을에서의 평판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해.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총수의 사생활에 대해 경악했지만 감히 질문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기계적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강태주는 전화를 끊고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권력과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의 마음조차 얻지 못했다는 패배감에 그는 질식할 것 같았다. 그날 은성그룹 본사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주는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잃고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임원들을 몰아붙였다.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다. 오직 한 사람 부회장 최진석만이 그의 불안정한 모습을 즐겁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최진석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오랫동안 강태준의 자리를 노려왔다. 능력과 카리스마를 모두 갖춘 강태준은 그에게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다. 하지만 그런 강태준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바로 시골 출신의 아내 고유진이었다. 최진석은 부하 직원을 호출했다. 자산마을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촌놈들이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씨성을 가진 이장이 중심이 되어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최진석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그가 추진 중인 은성 에코 콤플렉스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바이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거부당한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비밀리에 건설하려는 계획이었다. 자산마을은 외지고 인구가 적어 그들의 계획에 최적의 장소였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이었다.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좋게 말로 할 단계는 지났군. 이제부터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해 겁을 줘서라도 땅을 팔게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달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해야 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부하 직원이 나가고 최진석은 와인잔을 채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태준이 요즘 아내 문제로 정신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완벽한 남자에게 생긴 유일한 균열.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강태준이 그깟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설사 알게 된다고 해도 자신의 아내가 그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터였다.
한편 자산마을의 작은 총에 자리 잡은 유진은 김 이장 및 마을 청년들과 함께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은성그룹의 자회사 명의로 된 토지 매입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은성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왔다고 하더군. 우리 마을에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지어주겠다면서 시세의 2배 값을 쳐주겠다고 했네. 처음에는 다들 솔깃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김 이장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유진은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서울 저택에서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로운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상무 박철민이군요. 이 사람은 최진석 부회장의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이 제안서에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토지 보상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해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죠. 그녀의 단호한 말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저들이 우리 땅에 짓겠다는 게 좋은 시설이 아니란 말인가? 아마도요. 최악의 경우 우리 마을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려는 속셈일 수도 있어요. 유진의 말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은 절대 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두세요. 함부로 자극하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주세요. 이건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유진의 비범한 지혜와 판단력을 믿고 따라왔다. 해가 저물고 유진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다. 저 멀리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고향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터전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큰 약점이었던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을 버렸다. 그가 알게 되면 그는 거대 그룹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최진석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은성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되고 결국 마을 사람들만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여자라는 가면 뒤에 숨어 조용하고 날카롭게 적의 심장을 겨누는 것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강태준의 번호를 눌렀다가 이내 지워버렸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고통스러워하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그와 그녀 그리고 이 마을 모두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은성그룹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김 비서가 가져온 1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고유진 씨는 자산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학력은 지방대 농학과 졸업이 전부이며 특별한 경력이나 교우 관계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평판은 조용하고 착한 여자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고서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태준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미칠 것 같았다.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온 여자가 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서 도망쳐야만 했을까? 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된 그녀의 사진 속에서 유진은 마을의 꽃밭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미소였다. 태준은 사진을 든 채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자산마을에서의 며칠은 서울에서의 3년보다 더 농밀하게 흘러갔다. 강태준의 아내 고유진은 그곳에 없었다. 오직 자산마을의 고유진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몸에 편한 작업복을 입었고 높은 구두 대신 흙길을 걷기에 편한 운동화를 신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부드럽고 매끄럽지 않았다. 흙을 만지고 약초를 다듬고 마을 사람들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마을을 둘러싼 산과 강을 살피는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미세한 불협화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약초를 캐는 노인들을 따라 산에 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목적은 약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람의 냄새를 맡고 흙의 색깔을 살피고 계곡물의 흐름을 확인했다. 이상하구먼. 요 며칠 사이 계곡 하류에서 물고기들이 자꾸 죽어서 떠올라. 산에서 만난 한 노인이 무심코 던진 말에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즉시 계곡 하류로 향했다. 그곳은 은성바이오 측에서 제시한 에코 컴플렉스 부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과연 노인의 말대로 물가에는 미처 숨을 거두지 못한 피라미 몇 마리가 힘겹게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물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물속에 손을 담갔다. 그리고 강바닥의 흙을 한 줌 파내어 미리 준비해온 작은 유리병에 담았다. 물 샘플도 채취했다. 그녀의 행동은 신속하고 침착했으며 마치 숙련된 현장 요원과도 같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외곽에 있는 그녀의 낡은 작업장이었다. 그곳은 그녀가 서울로 가기 전까지 농업기술과 전통 약초를 연구하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안에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각종 실험 도구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자신이 채취한 토양과 수질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화학 시약을 이용하는 대신 그녀는 특정 식물의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특정 오염 물질에 닿으면 색이 변하거나 시들어버리는 민감한 식물들이었다.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끔찍했다. 토양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물에서는 특정 산업 폐기물에서만 나오는 유독성 화합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이 지역의 유독 물질을 시험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진석이 만들려는 것은 친환경 바이오 단지가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유진은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다. 그녀는 마을 군청에서 근무하는 어린 시절 친구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다. 민수야, 나 유진이야. 부탁 하나만 할게. 은성바이오에서 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원본을 몰래 복사해서 내게 가져다 줄 수 있니?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공무원인 친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유진의 절박하고 진지한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유진의 비상한 머리와 올곧은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이유 없는 부탁을 할 리 없다고 믿었다. 다음 날 밤 민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유진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유진은 밤을 새워가며 사업 계획서를 분석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안에는 온갖 전문 용어와 복잡한 도표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막힘없이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대학 전공은 농학과였지만 그녀는 독학으로 환경공학과 화학까지 마스터한 숨은 실력자였다. 역시나 계획서 곳곳에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들이 있었다. 대외 홍보용 자료에는 최첨단 정화시설과 자연 친화적 공법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지만 실제 설계 도면과 기술 사양서에는 기준 미달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 방류 시스템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는 명백히 조작된 데이터들로 채워져 있었다. 일반 사람이나 어지간한 공무원들은 절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진석은 자신의 오랜 라이벌인 강태준의 눈을 피해 은성그룹의 자회사를 내세워 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환경 문제로 은성그룹의 발목을 잡아 강태준을 끌어내릴 심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세상에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자산마을을 선택한 것이다. 유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그녀는 자신이 왜 강태준을 떠나야만 했는지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다. 만약 태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분노하여 당장 최진석을 공격할 것이다. 은성그룹의 힘으로 법과 언론을 이용해서.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최진석은
이미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온갖 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것이고 정치권에도 줄을 대놓았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은성그룹의 회장과 부회장 간의 추악한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실은 묻히고 자산마을은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파괴될 것이다. 강태준의 방식은 거대한 망치와 같아서 모든 것을 부숴버릴 수는 있지만 섬세한 수술은 할 수 없었다. 그의 보호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 싸움은 수면 위로 드러나서는 안 됐다.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적의 동맥을 끊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빛나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산마을의 고유진이라는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그녀는 즉시 마을의 핵심 인물들을 자신의 작업장으로 불러 모았다. 김 이장, 그리고 누구보다 마을 지리에 밝은 늙은 사냥꾼 박씨 마을의 모든 소식이 모이는 구멍가게의 수다쟁이, 주인 아주머니까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들은 우리 마을을 독극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유진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나 군청이 알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저들 손에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녀는 즉시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박 어르신, 내일부터 산에 오르실 때마다 낯선 차량의 흔적이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보이면 즉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다니는 비밀 통로를 알아내야 합니다. 김 이장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절대 저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모든 대화는 녹음하도록 하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가게에 오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모두 기록해 주십시오.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불안에 떨던 사람들은 그녀의 침착하고 확신에 찬 모습에 점차 안정을 되찾고 결의를 다졌다. 그들은 고유진이라는 이름의 사령관을 중심으로 뭉친 작은 군대와도 같았다. 며칠 후 서울의 강태준은 여전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오는 보고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녀는 자산마을에 머물며 파티를 돕거나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등 평범한 시골 여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뿐이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야, 고유진? 태준은 그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그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최진석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다. 최진석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태준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밀어내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최진석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최진석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으십니까? 사모님은 잘 계신지요? 그의 말에는 교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쓸데없는 소리. 자산마을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고 있겠지.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다. 그저 최진석의 길을 꺾어놓고 싶은 마음에 던진 질문이었다. 최진석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럼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태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무심코 던진 질문의 장소에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아내가 거대한 악과 홀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유진은 낡은 노트에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 씨가 그려온 의심 차량들의 이동 경로 지도각에 아주머니가 기록한 낯선 방문객들의 인상착의 목록, 그리고 그녀가 직접 분석한 오염 데이터까지. 그것은 최첨단 장비 하나 없이 오직 사람의 발과 눈, 그리고 비상한 두뇌만으로 만들어낸 완벽한 정보 보고서였다. 비밀의 장막은 찢어졌다. 적의 실체가 명확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는 일뿐이었다. 유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최진석은 인내심이 강한 남자가 아니었다. 자산 마을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자 그의 미간에는 조바심이 짙게 새겨졌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행동대장 격인 박철민 상무를 호출했다. 박 상무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최진석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촌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군. 이제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을 지키려다가는 더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거라고. 최진석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 자산마을의 평화는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검은색 세단 몇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박 상무와 그의 부하들로 누가 봐도 평범한 회사원으로는 보이지 않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마을 회관 앞에 모여있던 노인들에게 다가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걸었다. 어르신들 아직도 이 똥값도 안 나가는 땅덩어리 붙들고 뭐 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값 쳐줄 때 파시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요. 그들의 목적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마을 곳곳을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고 밤에는 일부러 마을 길을 빠른 속도로 오가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몇몇 주민들은 겁을 먹고 유진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냥 땅 팔고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않겠나. 불안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러나 유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침착했다. 그녀는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포와 분열입니다. 절대 저들의 의도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서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모두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노인들에게까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이제부터 저들이 나타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몰차 각자의 자리에서 저들을 촬영하십시오.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 20명이 동시에 말입니다. 소리 없는 감시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날 박상무의 무리가 다시 마을에 나타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때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각자의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향해 들었다.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던 청년도 밭에서 김을 매던 아주머니도 툇마루에 앉아있던 노인들도 모두가 침묵 속에서 빨간 녹화 버튼만 누를 뿐이었다. 수십 개의 렌즈가 소리 없이 자신들을 향하자 오히려 위협을 가하러 왔던 사내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욕설을 퍼붓고 삿대질을 했지만 주민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묵묵히 촬영만 계속했다. 폭력을 쓰자니 명백한 증거가 남을 것이고 그냥 있자니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결국 그들은 제풀에 지쳐 찝찝한 기분으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유진의 첫 번째 심리전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심리전이 통하지 않자 최진석의 방식은 더욱 비열해졌다. 며칠 뒤 마을의 유일한 수입원인 고추밭 비닐하우스들이 밤사이 예리한 흉기에 의해 모두 찢겨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곧 닥칠 장마를 앞두고 비닐하우스가 망가진 것은 농민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다. 몇몇은 울음을 터뜨렸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때도 유진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찢어진 비닐 조각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저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녀는 즉시 김 이장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예상대로 현장에 나온 경찰은 대충 현장을 훑어보고는 단순한 동네 불량배들의 소행 같다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촬영하게 했다.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와 형식적인 현장 조사는 그대로 영상 증거로 남았다.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청년들은 대나무를 베어왔고 부녀자들은 억새풀을 모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대나무와 억새풀 그리고 비닐 조각들을 엮어 임시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현대적인 비닐하우스보다 튼튼하지는 않았지만 당장의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복구하는 동안 마을에는 오히려 이상한 활기가 넘쳤다. 위기 앞에서 그들은 더욱 똘똘 뭉쳤다. 절망적인 상황을 공동의 노동으로 극복해내면서 그들의 눈에는 다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서울의 강태주는 답답함에 미칠 지경이었다. 아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는 결국 김 비서에게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지시했다. 공식적인 기록 말고 다른 걸 찾아봐. 자산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고유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특이한 일화 같은 것들. 그녀의 할아버지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라도 좋아. 뭐든지. 그의 지시에 김 비서는 정보원을 총동원해 자산마을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의미 있는 첫 번째 조각을 찾아냈다. 그것은 10년도 더 된 낡은 지방 신문 기사였다. 기사의 제목은 전국 농업기술혁신대회 시골 여고생 대상 수상이었다. 그리고 기사에 실린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고유진이 자신이 개발한 토종종자 개량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다. 기사는 그녀가 여러 명문 대학과 대기업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고향에 남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태주는 기사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가 알던 유진은 그저 조용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꽃 가꾸는 것을 즐기는 여자였다. 이런 비상한 두뇌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머릿속에 언젠가 최진석이 비웃듯이 말했던 자산마을 프로젝트가 불현듯 떠올랐다.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즉시 은성바이오의 재무팀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서류를 비밀리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외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태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자산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굳은 일을 함께 이겨낸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유진은 모닥불 앞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소박하지만 강인한 모습에서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자신의 거대한 서재에서 낡은 신문 기사와 최진석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번갈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어렴풋하게 아주 희미하게 두 개의 점이 연결되려는 것 같았다. 그가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아내.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보호가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녀는 지금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을 홀로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가슴 속에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아직 진실의 완전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의 윤곽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불붙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산마을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진석의 하수인들은 유진의 지휘 아래 똘똘 뭉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노골적인 협박이나 방해 공작을 펼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철수하지 않고 마을 주변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압박을 계속했다. 유진은 이대로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가는 쪽은 결국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판을 뒤엎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바로 매년 가을 열리는 마을의 추수감사 축제였다.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 작은 축제를 유진은 자신의 계략을 펼칠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먼저 마을 청년들을 통해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김 이장님이 이번 축제 마지막 날 서울에서 온 기자들을 불러놓고 은성바이오의 만행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찍어둔 동영상과 증거 자료들을 USB에 담아 기자들에게 넘길 거니라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덧붙였다. 이것은 적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소문은 박철민 상무의 귀에 정확히 들어갔다. 그는 이장 따위가 기자회견을 열어봤자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증거 자료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에 하나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이라도 공개된다면 최진석 부회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는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에 그 증거라는 것을 모조리 손에 넣어 파기해버려야 했다. 한편 유진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하는 열정은 넘치지만 아직 특종을 잡아보지 못한 젊은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자산마을 추수감사축제 전날 밤 마을 회관에서 은성그룹 자회사와 관련된 거대한 비리가 터질 것입니다. 평생의 특종을 잡고 싶다면 밤 11시에 마을 회관 뒤편 숲에서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십시오. 짧지만 강렬한 제보였다. 젊은 기자는 반신반의했지만 은성그룹이라는 이름에 결국 현장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축제 전날 밤 자산마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의 지시대로 마을 회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마치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꾸며졌다. 물론 그 안의 컴퓨터와 USB들은 모두 텅 빈 껍데기였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예상대로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여러 개가 나타났다. 박 상무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마을 회관 안으로 침입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부수고 서류들을 찢고 USB들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 그들의 모든 범행 과정은 숲속에 숨어있던 젊은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유진이 설계한 완벽한 함정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은성그룹 본사 30층의 중역회의실. 강태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최진석만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이 밤중에 긴급 이사회라니 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안건을 가져오신 모양입니다. 최진석의 비아냥거림에 태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 부회장, 당신이 총괄하고 있는 자산마을 에코콤플렉스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태주는 프로젝트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과 터무니없이 불어난 예비비 항목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최진석은 완고한 주민들의 반대와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며 능숙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다른 임원들은 그저 두 사람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그로써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 태주는 차갑게 웃으며 스크린에 자료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프로젝트 예비비가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는 박철민이었다. 박철민 상무 최 부회장의 오랜 신복이지. 그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수십억의 회사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오. 태준의 공격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진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반박했다. 그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일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군요. 부대 비용이라. 태준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태준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방금 막 올라온 인터넷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속보 은성그룹 자회사 용역 깡패 동원해
시골 마을 회관 침입, 증거 인멸 시도 정황 포착. 기사에는 박상무와 그의 부하들이 복면을 쓴 채 마을 회관에 침입하는 선명한 사진과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훔쳐 달아난 물품이 은성바이오의 환경범죄 증거자료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그녀가 돌아간 자산마을, 그곳에서 진행되던 최진석의 프로젝트,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고 조용하다고만 알려졌던 아내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마침내 이 기사.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대한 적과 홀로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떠났던 것이다. 총성 없는 전쟁. 그가 이사회이라는 화려한 전장에서 칼을 휘두르는 동안 그녀는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온몸으로 포탄을 막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진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지독한 허탈감과 아내에 대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외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최진석 역시 기사를 보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자금 횡령이라는 내부 문제와 용역 깡패 동원이라는 외부 스캔들이 동시에 터져버렸다. 완벽한 연타였다. 그는 반박할 말조차 찾지 못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의 고성과 질책이 최진석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태준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고유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당장 그녀에게 가야 했다. 가서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어쩌면 사죄해야 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그를 따랐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 내가 직접 가야겠어. 그는 직접 차를 몰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연약한 꽃이라 여기고 유리 온실 안에 가둬두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 그녀의 깊은 속내를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무지함. 그는 최고의 남편인 척했지만 사실은 최악의 남편이었을지도 모른다. 몇 시간을 달려 차는 마침내 자산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은 아직 잠들지 않고 있었다. 작은 소동에 놀란 주민들과 현장 취재를 위해 몰려든 기자들, 그리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태준은 그 인파 속에서 단번에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도 당당하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김 이장이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돕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그 혼란을 지배하고 있는 태풍의 눈과도 같았다. 그 순간 유진이 고개를 돌렸다. 수많은 사람들 넘어 어둠 속에 서 있는 자신의 차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사이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오해와 3년간의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마치 그는 그곳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무심한 시선이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태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던 두 사람은 마침내 한 전장에서 마주섰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마을 회관 앞에 소라는 밤이 깊어져서야 겨우 잦아들었다. 기자들은 철수했고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를 마친 뒤 돌아갔다. 강태준은 꼼짝 않고 자신의 차 옆에 서서 고유진이 지친 몸으로 마을 사람들을 다독이고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가 있는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마을 청년까지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야 유진은 비로소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아닌 자신이 살던 낡은 촌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따라오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태주는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작은 집은 그가 살던 거대한 저택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시래기와 약초 다발이 걸려 있었다. 집안은 좁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다하 정갈하고 따뜻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그녀의 진짜 세상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유진이 그를 데려간 곳은 집 뒤편의 작은 작업장이었다. 안에는 낡은 책상과 현미경,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식물 표본과 연구 노트들이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왕국이었다. 앉아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 묻어났다. 태주는 낡은 나무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수백 명의 이사들 앞에서 막힘없이 연설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내뱉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건가요? 그녀가 반문했다. 태주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당장 최진석의 멱살을 잡고 그룹의 모든 변호사들을 동원해 그를 매장시키려 했을 것이다. 언론을 이용하고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르려 했을 것이다. 유진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당신의 방식은 거대한 망치와 같아요, 태준 씨. 모든 것을 부술 수는 있지만 섬세한 암세포를 도려낼 수는 없죠. 당신이 나서는 순간 이건 은성그룹 회장과 부회장의 권력 다툼이 됐을 거예요. 최진석은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고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겠죠. 그 싸움의 먼지 속에서 이 마을과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의 망치에 가장 먼저 짓밟히는 개미들이 됐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태주는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혼을. 나는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니까요. 유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최진석은 나를 당신을 공격할 도구로 봤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여자, 언제든 납치하거나 협박해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 내가 강태준의 아내로 있는 한 나는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버려야만 했어요. 그제야 태준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이혼 요구는 배신이나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려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동시에 스스로를 적의 표적으로부터 지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기 위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담한 신의 한 수였다. 나는 당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믿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당신이 나를 가둔 유리 온실은 안전했지만 그 안에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지만 나를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나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봤던 거죠. 그녀의 말은 그의 오만함의 전곡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왕국의 지배자 강태준이 처음으로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완벽하게 패배했다. 미안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 한마디에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마을 청년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진 씨, 지금 인터넷 난리가 났어요. 최진석, 그 인간이 언론사에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유진은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다. 태준도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았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충격 단독 은성그룹, 회장 부인 이혼, 빌미로 거액 뜯어내려 마을 주민 선동했나. 기사의 내용은 악랄하기 짝이 없었다. 고유진이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거액의 위자료를 챙기기 위해 일부러 고향 마을의 개발 프로젝트에 흠집을 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회사를 협박하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것이었다. 최진석은 자신을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 회장 부인의 모함에 빠진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마지막으로 물어뜯는 가장 더러운 방식이었다.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유진의 모든 희생과 노력을 돈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최악의 명예훼손이었다. 이 개자식! 태준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하지만 유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전화기 너머의 청년 회장에게 말했다.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전화를 끄는 유진은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피로감이 없었다. 대신 활활 타오르는 전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나 혼자서는 끝낼 수 없게 됐어요. 최진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말에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같은 눈높이에서 파트너로서 그녀를 마주보았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의 질문은 더 이상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오만한 선언이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동등한 파트너의 질문이었다. 두 사람은 낡은 작업장 책상에 마주 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두 명의 전략가였다. 유진은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꺼내놓았다. 오염된 토양 샘플 분석 결과, 박 상무 일당의 협박 영상과 녹취록 경찰의 직무유기, 증거자료, 그리고 조작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허점을 분석한 그녀의 연구 노트까지. 이건 내가 땅에서 모은 증거들이에요. 당신은 하늘에서 공격을 해줘야 해요. 유진이 말했다. 내가 가진 무기는 진실과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가진 무기는 권력과 돈이죠.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칠 때가 됐어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최종 계획을 세웠다. 두 갈래의 총공격이었다. 첫째, 유진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은성바이오를 상대로 환경 파괴 및 주민 기만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 그녀가 모은 모든 증거와 언론의 동정 여론을 등에 업고 이 싸움을 돈 문제가 아닌 생존권의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 둘째, 태준은 그 소송을 빌미로 그룹 회장 직권으로 최진석과 에코콤플렉스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그는 자신이 확보했던 횡령 증거 자료를 국내 최고의 경제지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최진석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주주들의 압박을 유도한다. 땅에서는 진실의 칼날이, 하늘에서는 권력의 철퇴가 동시에 최진석의 심장을 겨누는 완벽한 합동작전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샘 계획을 마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그 위로 겹쳤다. 예전처럼 소유하려는 듯 꽉 쥐는 손길이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온기를 나누는 존중과 연대가 담긴 손길이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곧 긴 밤이 끝날 거예요. 그녀의 이혼 서류는 여전히 그의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별의 상징이 아니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위대한 작전명 이혼의 수, 리훈의 슈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마지막 수를 둘 준비를 마쳤다.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된 총공격은 최진석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첫 번째 포문은 땅에서 열렸다. 고유진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산마을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화려한 배경도 값비싼 옷도 없었지만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든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재벌 총수보다도 빛났다. 저희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밤을 새워 분석한 오염 데이터와 조작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허점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손에는 은성바이오가 주민들을 협박하고 기만했다는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는 돈을 노린 파렴치한 선동가라는 최진석의 프레임을 단숨에 깨부수고 그녀를 거대 자본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시민으로 만들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같은 시각 하늘에서는 강태준의 철퇴가 내리꽂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신문 한 면에 대서특필이 실렸다. 은성그룹 부회장 주도 프로젝트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 포착, 내부 감사 착수. 기사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인용하여 최진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를 상세히 보도했다. 태준이 흘린 정보였다. 주식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공식 발표를 통해 최진석 부회장을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산마을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리에 대해 그룹의 면군을 건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는 회사를 구하기 위한 리더의 결단으로 비치며 패닉에 빠진 주주들과 시장을 조금씩 안정시켰다. 최진석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땅에서는 환경소송이, 하늘에서는 횡령 수사가 그의 목을 동시에 조여왔다. 그가 믿었던 정치권의 인맥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언론은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의 사냥개로 돌변하여 그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TV 화면에 나오는 고유진의 기자회견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저 시골 여자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기고 벌레처럼 무시했던 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셈이었다. 며칠 후 특별감사팀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화려했던 부회장실은 서류와 증거물 박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횡령배임 환경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은성그룹의 2인자로서 세상을 호령하던 최진석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끌려갔다. 폭풍이 지나갔다. 최진석과 그의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자산마을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강태준은 은성그룹을 대표하여 자산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환경보건 및 마을 발전을 위한 재단 설립을 약속했다. 재단의 책임자는 당연하게도 고유진이 맡게 되었다. 은성그룹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부패한 부분을 도려냄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태준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으로 주주들과 직원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오후 태준과 유진은 서울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예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답답한 유리 온실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쉬는 편안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자신의 서재로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구겨진 이혼 합의서를 꺼내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아픈 기억의 증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돌아 서로에게 다시 닿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었다. 태준이 먼저 종이의 한쪽을 잡았다. 그리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른 한쪽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종이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4조각으로 8조각으로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찢어버렸다. 이제 다시는 당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겠어. 태준이 조각난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신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당신 옆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길을 찾는 동반자가 그래도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나 오만함도 없었다. 오직 존중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파트너였어요. 당신이 이제야 깨달았을 뿐. 1년 후 에필로그. 자산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최첨단 친환경 농법이 도입된 스마트팜이 들어섰고 마을에서 생산된 유기농 작물들은 자산재단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고 노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고유진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주말을 맞아 마을 아이들에게 식물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익숙하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이들과 함께 허브를 심고 있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은성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재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고유진 이사장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며 주말에는 바티를 돕는 평범한 남편이었다. 한 아이가 태준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도시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면서 왜 여기서 흙을 만지고 있어요? 태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 멀리서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여기에 있거든. 이 흙 속에, 그리고 저 사람의 미소 속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한때 거대한 폭풍을 불러왔던 이혼의 수는 이제 두 사람을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게 묶어주는 상생의 수, 샹성의 쇼우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신뢰와 존중 위에서 다시 태어난 그들의 사랑은 자산마을의 푸른 들판처럼 싱그럽고 단단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다.